자, 이제 둘째 시간 계약법 이어서 가겠습니다. 계약법은요, 물권법과 마찬가지로 계약 총론이 있고, 계약 총론이 있고, 그리고 계약 강론이 있죠. 강론. 자, 강론은 각각의 개별적 계약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세 가지 계약들이 나오죠. 여기서 매매, 그다음에 교환, 매매 교환, 그리고 세 번째가 임대차. 세 가지 계약이 강론 파트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총론 같은 경우는 이제 총괄 규정으로서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종류, 계약 종류, 그다음에 계약의 성립, 세 번째로 계약의 효력, 마지막이 계약 소멸이 되겠습니다. 자, 요번 과정에서는 요 총론, 요번 주는 총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류부터 먼저 보죠. 486페이지입니다. 자, 486페이지로 오시면은 02번에서 계약의 종류가 나오고 있죠. 자, 네모 1번에 뭐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에서 묻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네모 2번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여기 물어보죠. 자, 계약은 쌍무계약도 있고 편무계약도 있는데 여기서 이 쌍무계약, 대부분은 다 쌍무계약이죠. 채무를 양자가 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도 다 쌍무죠. 뿐만 아니라 다 쌍무일 뿐만 아니라 셋 다 유상계약이죠. 그리고 셋 다 낙성계약이죠. 그리고 셋 다 불요식 계약이죠. 불요식이다. 자, 그래서 먼저 개념을 좀 살펴보면, 자, 파란색 1번의 쌍무계약 같은 경우는 쌍방이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양괄호 2번 매매, 교환, 임대차 다 쌍무계약이다. 자, 비교해서 1방만 채무를 지게 되면은 밑에 2번의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실익이 무엇이냐? 쌍무계약에서만 적용되는 법리가 있죠. 여기에서만 적용되는 게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리고 위험 부담의 법리가 쌍무계약에서만 적용됩니다. 뒷페이지에 나와요, 지금. 파란색 3번에. 자, 쌍무계약은 쌍방의 채무가 서로 맞대응하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리고 위험 부담의 문제가 성립한다. 자, 내려가 보죠. 네모 3번에 유상과 무상입니다. 자, 유상계약 같은 경우는 대가성이 있는 거죠. 대가성 있다, 유상. 자, 그리고 파란색 2번에 대가성이 없다. 이러면 공짜, 무상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담보책임입니다. 유상계약 속에서 담보, 책임 법리가 적용됩니다. 요거는 이제 매매 파트 들어가서 주요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담보 책임. 자, 그래서 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에서는 하자 흠결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만 무상계약에서는 지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른쪽 갑니다. 네모 4번에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 있습니다. 자, 먼저 낙성계약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의 합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을 하죠. 낙성계약은. 자, 반면에 2번에 요물계약 같은 경우는 청약, 승낙만 갖고는 합치가, 계약이 성립되지가 않죠. 이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청약, 승낙뿐만 아니라 청약, 승낙에 이어서, 자, 청약하고 승낙에 이어서 뭔가 별도의 이행이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성립하죠. 이런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자, 요물계약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예, 맞아요. 계약금 계약이 있습니다. 자, 요물 계약하면 대표적으로 계약금 계약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현상 광고. 이 두 가지는 아주 대표적인 요물 계약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자, 양괄호 2번에서 요물 계약 양괄호 2번에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자, 요것도 우리가 나중에 매매 파트 들어가서 계약금 계약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매매 파트에서. 자, 여기까지 계약의 종류였고요. 그럼 이제 뒤로 넘겨서 계약의 성립으로 넘어갑니다. 자, 계약의 종류는 뭐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기보다도 전반적인 깔려있는 그냥 뭐 사칙 연산 같은 거죠.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것들. 직접 출제가 되진 않아요. 자, 반면에 계약의 성립은 직접 출제가 됩니다. 일단 계약 성립의 모습은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계약 성립의 모습이 세 가지.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모습. 일단 첫 번째 계약 성립의 모습은 청약하고 승낙하고 합치가 됐을 때 계약은 성립한다. 첫 번째 모습.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약 성립의 모습은 교차 청약. 교차 청약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의사 실현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계약 성립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일단 교차 청약하고 의사 실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조문을 읽고 그냥 이해하는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면 되고요. 조금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파악해야 되는 건 여기죠. 청약 승낙의 합치. 자, 우리 책에서도 지금 위쪽에 성립의 유형이라고 해서 청약 승낙 합치, 교차 청약, 의사 실현 세 가지를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조문부터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사 실현과 교차 청약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497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497페이지. 자, 497페이지 와보시면 위쪽에 의사 실현부터 나오네요. 532조.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사실을 안 때가 아닙니다. 사실이 있는 때 성립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네모 2번에 교차 청약 533조입니다. 당사자 사이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가 됐을 때는 따로 승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 청약이 다 도달하게 되면은 계약은 성립합니다. 자, 여기서 끝내고요, 얘네들은. 자, 그러면 청약 승낙을 들어갑니다. 자, 청약 승낙은 492페이지에 나옵니다. 492페이지. 일단 청약 승낙 합치가 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일단 청약이 있어야죠. 그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뭐가 돼야 돼요? 합치가 돼야 돼요. 합치가. 내용의 일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당사자가 존재하고 시험에 출제가 될 때 대화자는 잘 안 나옵니다. 격지자가 나오죠. 갑하고 우리 격지자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할 때 전화로 한다, 우편으로 한다. 우편으로 하죠. 우편으로. 전화 안 하죠. 민법에서 전화 안 해요. 전화가 없어. 그러면 우편으로 청약을 먼저 한다면 일단 갑 쪽에서 을한테 청약을 하겠죠. 자, 그럼 갑이 을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청약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먼저 발송을 하고, 청약을 먼저 을한테 발송을 딱 하고, 그것이 그 청약의 의사표시가 을한테 딱 도달이 되면, 청약이 딱 도달이 되면 그때부터 청약의 효력이 생기죠. 을한테 도달이 되고 나서 청약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하얀 색깔로 제가 선을 그은 게 청약의 효력이에요. 이때 청약이 되려면 갑이 구체적으로 의사표시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매도에 청약을 한다면 제 아파트를 3억 5천에 제가 매도를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금액을 구체화시켜서 해야 이걸 청약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의사표시 안 하면 청약처럼 보여도 그걸 청약이라고 하지 않죠. 그럼 뭐라 그래요? 유인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자, 일단 네모 1번에 청약부터 나오고 있죠. 개념을 보시면 첫째 줄에 청약은 거래 조건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3억 5천에 매도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이렇게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가격 제시. 자, 반면에 밑에 내려가서 2번에 보시면은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청약의 유인은 첫째 줄에 나오듯이 청약을 해오도록 끌어들이는 거. 그게 유인이죠. 끌어들이는 거. 자, 밑에 양괄호 3번 보세요. 아파트 분양 광고, 아파트 공사 입찰 공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가격을 제시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약의 유인 성질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오른쪽 가서 3번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청약을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특정인에게 청약할 수도 있겠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청약은 가능한 것이다. 4번 내려갑니다. 효력 발생 시기. 그렇다면 청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깁니까? 청약의 효력이 생기는 건 상대방한테 뭐가 됐을 때? 도달이 됐을 때. 의사표시가 딱 도달됐을 때 그때부터 청약의 효력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서 5번에 청약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527조. 계약 청약은 도달하고 나면 을에게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딱 되고 나면은 이 청약한 사람이 이거를 철회할게요. 없었던 걸로 합시다. 철회하겠습니다.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면 청약의 효력은 철회를 못하는데 언제까지 청약의 효력이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인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갑이 청약을 했을 당시에 승낙 기간을 정할 수가 있죠. 10월 30일까지 3억 5천만 원에 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갑이 청약을 했다면은 갑이 을한테 한 청약의 효력은 10월 30일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10월 30일이 되도록 을 쪽에서 승낙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갑이 했던 청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528조에서 말하는 거죠.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 청약이죠. 기간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내로 승낙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간을 안 정할 수가 있잖아요. 며칠까지 답을 하세요. 이런 기간을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청약의 효력이 있는 것이냐? 언제까지죠? 예, 맞습니다. 상당 기간이죠. 그게 지금 밑에 529조가 되겠습니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던 계약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 기간 내로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효력을 잃는다. 자, 밑에 나오는 것들은 조문 반복이니까 스스로 읽어보시고요. 넘기세요. 자, 494페이지. 자, 중간에 이제 네모 2번 승낙으로 갑니다. 승낙. 자, 승낙에서는 먼저 내려가서 파란색 2번에 승낙의 상대방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은 갑으로부터 청약을 받았던 을이 을도 이제 승낙을 해야죠. 갑한테 이렇게. 3억 5천에 매도하신다고요? 예, 그러면은 저는 3억 5천에 이것을 매수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을이 뭐를 해야 되죠? 승낙을 해야죠. 승낙.
그럼 을이 승낙할 때도 전화로 해, 우편으로 해? 우편으로 해요. 그럼 승낙을 발송하죠. 승낙을 발송하고 그 승낙이 갑한테 뭐가 돼야 돼? 도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뭐가 돼? 성립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을이 승낙을 발송해야 돼? 을 승낙이 갑한테 도달이 돼야 돼? 도달이 돼야 돼요. 발송해야 성립? 그게 아니라고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도달이 돼야 돼, 도달이. 며칠까지? 갑이 예를 들어서 10월 30일까지 답을 하세요 라고 했다면 10월 30일 안짝으로 10월 30일 안짝으로 10월 30일 안짝으로 을이 갑한테 했던 승낙이 발송돼야 돼? 10월 30일까지 도달돼야 돼? 도달돼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뭐가 돼? 성립해요. 도달돼야 됩니다. 도달. 자, 밑에 2번에 상대방 확인하세요. 특정의 청약자한테 해야 됩니다. 자, 양보하로 2번에서 청약을 할 때는 불특정 다수한테 할 수 있었죠. 근데 승낙 같은 경우는 나에게 청약을 해온 사람, 그 사람한테 승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2번 조건부로. 조건부로 승낙을 하든가 아니면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청약 거절과 함께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양보하로 3번을 보죠. 승낙 기간 내로 회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판례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로 회답이 없으면은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청약을 하셨다는 거죠. 자, 갑이 청약을 할 때 선생님 10월 30일까지 답을 안 하시면은 3억 5천에 매수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청약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거 효력 있어 없어? 효력 없어요. 그럼 답을 해야 돼? 답 안 해도 돼? 안 해도 됩니다. 구속되지 않아요. 자, 둘째 줄에 승낙자가 아무 답변 없이 그 기간이 지나버린 거죠. 그럼 계약은 성립하냐?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청약자 일방적 의사표시일 뿐 상대방을 구속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밑에 내려가면 통상 연착과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한 연착이 나옵니다. 연착. 자, 을이 갑한테 승낙을 발송하고 자, 승낙을 발송한 것이 뭐 예를 들어서 10월 15일이었다. 승낙 발송. 그리고 그 승낙이 저 갑한테 도달된 것이 10월 뭐 한 17일이었다. 이러면 이제 10월 30일 안짝으로 승낙이 도달됐기 때문에 계약은 자,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문제없이 성립하는 거죠. 계약은 성립한다. 문제없이. 그죠? 성립하죠. 근데 성립은 하는데 계약 성립의 효력은 며칠자로 생기는 거죠? 효력은 이때죠. 맞나요? 왜냐하면 격지자 사이에서는 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됐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됐을 때죠? 발송됐을 때. 발신됐을 때 효력이 생기니까 요 때를 기점으로 해서 결국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때를 기준으로 계약은 성립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531조입니다. 531조.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격승발이라 그랬습니다. 격지자 사이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 요거 발송됐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격승발이에요. 격승발.
자, 근데 이게 연착될 수가 있어요. 을이 예를 들어서 보낸 게 승낙을 발송한 게 10월 29일이었다. 10월 29일에 승낙을 발송했고 그 승낙이 결국 도달돼 버린 것이 뭐 예를 들어 11월 1일이었다. 그럼 늦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연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이죠. 그럼 연착된 승낙이니까 계약은 성립해, 성립 안 해? 성립 안 합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만 이 연착된 승낙을 세도은 청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을이 썼던 편지가 을이 매수하겠다고 썼던 편지가 갑한테 도착된 게 며칠이라고요? 도착된 게 며칠이라고요? 11월 1일 도착됐다고요. 그럼 늦었어요. 갑은 10월 30일까지 다 봐라 그랬거든요. 늦었죠? 계약은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갑의 입장에서 늦었지만 그래도 팔고 싶잖아요. 3억 5천에. 그죠? 그럼 다시 을한테 뭐 하면 돼요? 그렇게 팔겠다고 다시 뭐 하면 되죠? 다시 승낙. 갑이 다시 승낙을 하게 되면은 계약은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착된 승낙입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죠. 을이 10월 15일에 발송했는데 승낙을 10월 15일에 발송했는데 11월 1일자로 승낙이 도달됐다. 이러면 이것도 연착된 건 맞는데 이건 억울하잖아요. 여유롭게 보냈는데 늦게 도착한 거죠. 사고가 터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고 연착입니다. 그럼 사고로 연착됐을 때는 일단 최초로 청약했던 갑에게 의무가 생기죠. 무슨 의무가 생겨요? 연착 통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갑이 연착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통지를 안 하시면은 이거는 연착된 걸로 연착되지 않은 걸로 그럼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죠. 그래서 밑에 495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은 양괄호 1번에 통상적 연착이 있고 그리고 양괄호 2번에 사고로 인한 연착이 있는 거예요. 일단 통상적 연착 같은 경우는 늦게 보내서 늦게 도착된 거죠.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 을이 억울해 안 억울해? 안 억울하죠. 네가 늦게 보냈으니까 네가 늦게 보냈으니까 늦게 도착이 된 거지. 그럼 계약 성립 안 된 거지. 억울해 안 억울해? 안 억울하죠. 왜 늦게 도착한 거죠? 늦게 보내서. 그죠?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모의고사를 쳤는데. 언제 시작하셨죠 공부를? 저 4월 달에 시작했는데요. 아 그래요? 당연한 거죠.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당신이 점수가 안 나오시는 건 늦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늦게 시작을 하셔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 안 억울해야죠. 근데 억울해요 사람들이. 옆에 사람은 80 몇 점 나오던데요. 아니 저 사람은 재수생이잖아요 선생님.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부터. 비교하면 안 되죠. 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막바지에도 그런 분들이 학원에 와요.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네? 그때 한 9, 10월 정도 됐을 때.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을 준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올해 꼭 따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제 친구는 한 달 안에 땄다던데요. 그건 다 이제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근데 요 밑에 같은 경우는 늦게 보냈잖아. 죄송합니다. 빨리 보냈잖아. 여유롭게 보냈는데 지금 늦게 도착한 거죠. 이거 억울해 안 억울해? 이거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사고연착이라는 사고연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양괄호 2번에 사고연착 같은 경우는 승낙자가 충분히 기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근데 늦었다는 거예요. 이런 억울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표가 나와요. 뒷페이지에.
자, 496페이지에 통상연착과 사고연착입니다. 첫째 칸, 통상연착. 승낙기간이 10월 말까지인데 10월 29일에 보냈죠. 늦게 보냈습니다. 계약은 불성립한다. 자, 근데 밑에 사고연착 10월 말까지인데 10월 20일에 보내셨네요. 예, 이러면 이제 억울한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오른쪽 칸에 보시면은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러면 연착된 걸로, 연착 안 된 걸로? 연착 안 된 걸로. 그럼 계약은 성립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성립하는 걸로. 성립하는 걸로, 그죠? 예. 아, 막 손이 아파 미치겠네요. 찌릿찌릿. 예. 자, 성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세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 보겠습니다. 501페이지요. 자, 성립에서 모습 3가지 봤고요. 이제 이어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매도인 쪽에서 공장을 팔기로 했어. 공장을 판다. 자, 이 공장을 을이 뭐 10억에 매수하기로 했어. 10억에. 공장을 10억에 매수하겠다.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죠. 자, 근데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공장이, 죄송합니다. 체결되고 나서가 아니라 체결되기 이전부터, 계약이 체결될 그때 그 당시부터 공장이 다 멸실돼 버린 거예요. 싹 다 멸실돼 버린 거지. 예. 그럼 이거는 불능이라는 거잖아. 불능. 갑이 더 이상 공장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불능인 거죠. 불능. 근데 체결하기 전부터 불능, 체결하고 나서 불능. 체결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무슨 불능? 원시적.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공장이 싹 다 홀라당 불타버렸기 때문에 원시적 전부 다 불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원시적 전부 불능이 됐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갑이 공장을 넘길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가 없어졌어요. 못 넘기니까. 그럼 을도 돈을 줘야 돼요? 돈 줄 필요 없어요? 돈 줄 필요 없죠. 그럼 이제 갑하고 을하고는 이제 그냥 빠이빠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효니까, 무효.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을이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이미 받았거든. 대출 너 얼마 받았니? 아, 저 대출을 제가 선생님 9억을 대출 받았어요. 지금 10억을 맞출라고. 그러면 대출 받았는데 무효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 대출 받았던 거 다시 상환해야죠. 그럼 다시 상환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수수료. 조기 상환 수수료. 그리고 한 달 정도 시간 흘러서 이자도 붙었어요. 교통비도 들었고요. 교통비도. 그리고 내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게 다 을이 입게 된 다 뭐죠? 손해죠, 손해. 이런 손해가 왜 생겼냐? 을은 유효라고 생각했어? 무효라고 생각했어? 유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서 대출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을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나는 유효라고 믿었어. 유효를 믿음. 근데 철석같이 믿었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손해가 생겼다는 거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런 걸 신뢰 손해라 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을한테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을이 손해가 있다고 무조건 손배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일단 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갑이 이 갑 쪽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돼요. 갑은 불능이라는 걸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갑한테 문제 있는 거죠. 너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을은 이 불능을 전혀 몰랐고 무과실이에요. 너 책임지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립 요건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원시적 전부 불능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세 번째, 원시적 전부 불능을 타방은 전혀 몰랐고 잘못이 없을 것. 이 세 가지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뭐라고요? 성립 요건. 자, 조문 함께 보죠. 535조 1항에서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누구 말하는 거죠? 갑을 말하는 거죠. 갑입니다. 갑.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불능 같은 경우는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을 뜻합니다. 자, 이 자는 상대방은 을이죠. 을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받게 된 그 손해, 유효를 믿음으로 생겼던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 유효함으로 생길 이익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행이익이라고 하죠. 이행이익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항에 나오듯이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535조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용되려면 몰라야죠. 그리고 알 수가 없었어야죠.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가지고 요건을 보겠습니다. 503페이지. 자, 503페이지 와보시면 먼저 1번 요건에서 원시적 불능일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시적 전부 불능일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2번. 1방은 신의칙상 의무 위반이 있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갑의 입장이죠.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자, 3번에 상대방은 이 불능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선이고 무과실일 것. 이 세 가지가 성립 요건이고요. 내려가서 효과입니다. 신뢰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뢰 손해에 대해서 을은 배상 책임을 묻는 거죠. 당신 책임지세요. 배상하세요. 라고 배상을, 을 쪽에서 배상을 청구합니다. 아니 근데 대출 9억을 받으면서 수수료 내고 이자 내고 교통비, 정신적 고통 다 더해보니까, 이 정신적 고통을 다 더해보니까 이게 지금 다 더했을 때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2천만 원. 예민하신 분이네요. 그죠? 2천만 원. 그러면 을이 갑한테 2천만 원을 청구한다는 거죠, 지금. 내 신뢰 손해가 얼마니까? 2천만 원이니까. 근데 이행이익을 못 넘기죠? 야, 그럼 가정을 해보자. 유효라고 한번 그럼 가정을 해봐, 가정을. 만약에 저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였으면은 당신이 이 공장을 10억에 매수해서 얻을 수 있었던 뭔가 시세 차익이라던가 전매 차익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봅시다. 야, 이거 따져봤을 때 시세 차익, 전매 차익이 1,000만 원 나오는데 1,000만 원? 최대치로 잡아도?
그러면 을이 계약이 유효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익이 1,000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뢰 손해가 2천만 원이라도 을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1,000만 원 청구밖에 못한다는 그 안짝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줄에 신뢰 손해배상이 원칙이지만 밑에 2번에 나오듯이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1,000만 원 안쪽에서 1,000만 원밖에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적용 여부입니다. 자, 원시적 불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양괄호 1번에 나오듯이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밑에 2번이요. 파란색 2번. 원시적 수량 부족의 문제. 갑이 을한테 팔기로 했던 게 토지 1,000제곱미터. 갑이 토지 1,000제곱미터를 팔기로 했어요. 팔기로 했다. 근데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토지가 1,000제곱미터가 아니라 800제곱미터다. 이게 바로 수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수량 부족. 그러면 지금 수량 부족은 200제곱미터만큼이 불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제곱미터만큼이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원래부터 800짜리였던 거죠? 원시적 불능이죠. 근데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일부.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이렇게 수량 부족에 해당됐을 때는 을이 갑한테 책임 물을 때 당신 책임지세요 라고 책임 물을 때 이때 적용돼야 되는 거는 첫 번째 572조 574조 이게 담보 책임입니다. 담보 책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돼야 됩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감액 청구, 추가적인 손배 청구 이 담보 책임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요걸로 주작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5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 이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적용되려면 원시적 불능이면서 원시적 무슨 불능이어야 된다? 전부다. 대체관은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적용이 되는 건데 수량 부족 같은 경우는 원시적 전부 불능이 아니라 일부 불능이기 때문에 이거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험 부담의 법리 이런 것도 적용될 수가 없어요. 위험 부담이 적용되려면 후발적 불능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원시적이거든요. 적용될 수 없음. 자, 그래서 일단 양괄호 1번에 보시면 수량 지정 매매의 경우에 매매 계약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고 있을 때는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만 계약 체결상 과실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양괄호 2번에서요. 첫째, 그 매매가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될 때 한해서 담보 책임을 가지고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는 가능하겠죠. 담보 책임에서. 자, 그러나 둘째,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53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따라 이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제 효력 파트로 넘어갑니다. 508페이지요. 자, 지금 우리는 계약 총론을 보고 있고요. 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 그리고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 왔습니다. 계약의 효력.
자, 효력 파트에서는 출제 논점 3가지가 나와요. 출제되는 논점이 3가지, 효력 파트에서. 여기서 나오는 계약들은 전부 다 쌍무 계약들이고, 쌍무 계약들이 나오고, 이 쌍무 계약에서만 적용되는 관련 법리, 출제 논점 3가지. 자, 첫 번째 출제 논점은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첫 번째 출제 논점. 자, 그리고 두 번째 출제 논점은 위헌부담. 위헌부담. 그리고 세 번째 출제 논점이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3가지 출제 논점이 나와요. 각각 다 한 문제씩 다 출제됩니다. 항변권 한 문제, 위헌부담 한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 한 문제, 다 한 문제씩. 자, 그럼 시간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먼저 위헌부담 법리부터 먼저 볼게요.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자, 위헌부담은 519페이지에 나옵니다. 519페이지. 아까 전에 했었던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이었죠. 원시적 전부불능. 근데 위헌부담이 적용되는 건 후발적 불능이죠. 무슨 불능이라고요? 후발적 불능, 후발적. 갑이 을한테 역시 팔기로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근데 갑이 을한테 팔기로 했던 것이 펜션이었다. 펜션. 펜션을 팔기로 하였다. 자, 펜션을 을이 5억에 매수하기로 했다. 5억에. 자, 5억의 펜션을 매수하기로 했고, 이 매수인 을이 갑한테 일단 계약금을 드렸어요. 계약금 5천만 원. 자, 그리고 계약금 5천만 원을 교부하고 그 이후에 중도금 2억. 그리고 이제 잔금 2억 5천을 준비하고 있었죠. 준비하고 있었는데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펜션이 멸실된 거죠. 멸실됐다는 건 역시 불능이 됐다는 건데,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불능이 된 거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그리고 태풍 쳐가지고 펜션이 멸실된 거니까 태풍. 이거는 채무자 갑한테 잘못이 없는 거죠.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어떤 귀책 사유, 책임을 귀속시킬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 이때 적용되는 법리가 바로 위헌부담이라는 법리입니다. 위헌부담에서는 크게 원칙과 예외로 나눠지는데요. 위헌부담의 먼저 위헌부담의 원칙은 일단 채무자주의죠. 채무자주의. 근데 위헌부담에는 예외가 있죠. 예외는 무슨 주의예요? 채권자주의. 그게 예외죠. 채권자주의. 자, 먼저 채무자주의 같은 경우는, 원칙적 채무자주의 같은 경우는 저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양 당사자 쌍방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갑한테도 잘못 없고 을한테도 잘못 없고, 잘못은 태풍한테 있네요. 그죠? 태풍한테. 그러니까 저런 식의 자연재해가 나온다면은 저런 것들은 채무자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쌍방에게 귀책이 없으니까 결국 갑하고 을 중에서,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 이 중에서
갑이 계약상 지고 있었던 채무, 펜션을 넘겨야 되는 채무, 매수인으로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채무, 이 양자의 채무가 다 면해지죠. 갑의 채무 면제, 을의 채무도 면제, 둘 다 면제가 되죠. 그러면 둘의 채무가 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갑은 을 상대로 잔금 2억 5천 달라고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것이지요.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요게 채무자주의죠. 갑은 을한테 지금 잔금을 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 받았던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주의 같은 경우는 갑한테는, 채무자한테는 귀책 사유가 없는데 채권자, 을에게는 귀책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한테는 귀책 사유가 있다. 을이 갑한테 부탁했던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일주일 뒤에 잔금을 드릴 건데 펜션을 제가 미리 넘겨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자, 펜션을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미리. 펜션을 미리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좀 대모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대모임을.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입니다. 대모임. 근데 개모임에서 이제 그 흡연자가 있었던 거지, 흡연자가. 이 개모임 흡연자들이 담배 피다가 제대로 안 꺼서 화재 난 거죠, 화재. 그 화재가 나가지고 펜션이 멸실돼 버린 거죠, 멸실. 그럼 역시 멸실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 때문에 멸실된 거예요? 흡연자. 흡연자 때문에 멸실된 거죠? 흡연자들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죠, 을한테. 그죠? 네가 안 했잖아. 그럼 을이 잘못한 거죠? 을이 잘못한 거죠. 채권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주의가 되기 때문에 이 채무자주의에서는 채무자 갑, 채권자 을이 있을 때 역시 양자가 지게 되는 채무, 갑의 채무, 을의 채무가 있을 때 이 경우는 을한테 귀책이 있기 때문에 갑의 채무는 면제가 되지만 을의 채무는 면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채무가 면제가 되지 않으므로 갑이 을에게 이행 청구, 잔금 달라고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원칙과 예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 줄부터 보세요. 위험 부담이란 뭐냐? 자, 쌍무 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됐을 때 둘 다 책임 없습니다. 자, 양과로 이번에 그러면 채무자가 누굽니까? 채무자는 매도인이 채무자입니다. 매도인이 채무자. 그럼 채권자는 누굽니까? 매수인이 채권자입니다. 매수인. 자, 2번 임의규정이다. 위험부담 법리는 임의 규정이다.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합니다. 자, 내려가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을 때 이때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를 한다 하지 못한다.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채무자주의. 그럼 이행 청구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각자 갈 길 가면 되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갑은 을한테 중도금하고 계약금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가면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예? 빠이빠이. 자, 넘기세요. 요건 첫 번째 후발적 불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후발적 불능에서 양과로 이번에 나오듯이 쌍방에게 책임이 없어야 돼요. 둘 다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이 없으니까 동그라미 2번과 같은 태풍, 이런 천재지변이 나오는 거고요. 자, 내려가서 효과입니다. 쌍방의 의무는 대등하게 소멸한다.
동그라미 2번에 건물 매도인은 건물 인도 의무가 소멸하지만 그로 인한 반대급부인 대금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금 지급 의무도 소멸됐거든요. 다 소멸됐거든요. 자, 오히려 동그라미 3번에 나오듯이 매도인은 지급받았던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았던 것들을 돌려줘야 된다. 밑에 양괄호 2번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해제도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그런 것들은 채무자한테 후발적 불능해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그때 무슨 뭐 해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뭐가 있을 때? 귀책 사유가 있을 때요. 후발적 불능해서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 있으면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 그랬어요. 그때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해제하겠다, 손배 청구하겠다 그런 거 안 된다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채권자주의 538조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자 주의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는 면제가 되지만 채권자 채무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사유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셋째 줄에 나오는 바로 수령지체입니다. 채권자 쪽에서 수령을 지체하셨을 때 이런 경우에도 채권자 주의가 적용돼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뭔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상환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양도세. 예? 뭐라고요? 양도세. 양도세만큼이 이익이라는 거죠? 그 주라는 거예요. 네, 물음표가 생기시죠? 예, 좀 시간이 애매해서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